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7, 8월에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계획할 때는 우리가 크게 요일별로 보면 수요일하고 목요일로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목요일은 수업 후에 간단한 형성평가를 이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형성평가를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것을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치 분량을 형성평가를 할 겁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내일만 오늘 한 거를 이제 실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목수 과목을 이제 목요일 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문항수는 많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배운 과목에서 이제 두 과목 정도를 최소한 이제 두 문제 정도를 평가를 할 거고, 기본적으로는 서술형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가끔 가다가 기입형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하게 되고, 이 형성평가는 복습하고 교과교육론으로 이루어지는데, 교과교육론은 매주 이것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교과교육론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이를테면 이제 내일은 수학교육 심리학을 가지고 이제 형성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형성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교과교육론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수업 커리큘럼에 교과교육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과교육론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교육론 공부한 것들을 계속 감을 잡아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교육론을 하는데, 교과교육론 이제 두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기입형 한 문제와 그 다음에 서술형 한 문제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입형 한 문제를 이제 구성하는 이유는 외워둘 건 외워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이제 수학교육 심리학이다 그러면 심리학 플러스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이것과 연계시켜서 서술형 문제들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이후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설이 있어야 되겠죠. 해설이 있고 여기까지는 일단 일반적인 이제 수업이 되고, 이것이 끝나게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그 답안지를 이제 드리게 될 거고, 그럼 그거를 이제 수고해 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본 결과물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다 나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답안지 작성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접근 방법에 문제점 되는 건 첨삭 형식으로 해서 답안지를 이제 작성해서 다시 되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한 2주 정도 빨라졌어요. 2주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2주 정도 이제 빨리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알고 있는 거 다 맞추고 모르는 것도 맞추고,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그런 훈련들이 서서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검정색 펜으로만 답안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펜인데 이게 이제 잉크가 들어가는 이제 사인펜 종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펜 종류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그 채점도 이루어지고 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까지는 여기를 스터디로 이렇게 내가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스터디는 따로 운영을 안 하고 저걸로 대신을 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아마 대략 1시간에서 아마 1시간 30분 정도의 수업 소요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수업은 전체적으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목요일 날은 아마 수업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반드시 점심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일 날은 그 과목은 대수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선형대수, 정설원, 현대대수, 이산수학인데 아마 내 그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면 확률과 통계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오후 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지치는 경향이 있어서 목요일 날은 진도를 이제 빨리 나가는 것보단 여러분들 페이스 조절하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게 돼서 수요일 날은 여기가 확률 통계가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실해석학, 미적분학인데 말은 미적분학인데 실제 수업은 적분과 중적분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순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수업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강의 방법은 이제 매주는 아니고요. 매 과목 나갈 때마다입니다. 내가 지금 말한 건 매 과목이 나갈 때마다 OT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OT를 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선형대수다 그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요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OT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운 과목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제 잘 그려지지 않는 것들은 뭐 이 그림으로 이제 나가지는 않고 이제 다른 형식으로 나갈 겁니다만, 여하튼 이제 1단계로 OT를 하는데 뭐 OT 하는 시간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20분 전후로 이렇게 수업을 이제 OT 시간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OT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이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인 수업 방법은 무엇에 대한 내용을 할 거냐면 1단계에서는 이제 기초 개념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개념 중심으로 나간다라는 얘기는 근데 내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 강의는 좀 다릅니다만 강의 계획하고 이제 강의 계획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 문제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한 권을 기본서를 봤다 그러면 기본서에서 제시하는 어떤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문제 순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 자료가 구성되어 있어서 기초 개념 중심으로 먼저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자료들을 보면 최근 기출 문제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기출 문제들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의 기출 문제들이 이제 뒤에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출 문제는 뭐 우리가 여기서 기출 문제 풀이반이 아니고 기출 문제만 또 다 풀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는 다 풀지는 않습니다만 기출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거와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세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들이 교사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냐면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1단원에서 나오면 1단원에서 공부한 사람은 2, 3, 4 단원을 학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단원 내용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사임용 시험은 다 학습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본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하고 실제 시험 문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이제 요 종합 시간이 되는데, 내가 아까 이제 말을 할 때 실제 강의에서는 좀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전제는 내가 여러분이 배웠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요거와 요게 연계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초 문제를 하면서 뒤에 나올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기출 문제들은 어떤 흐름으로 갔다든지 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먼저 학습하고 나서 관련성을 먼저 얘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들도 이제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데 뭐가 되냐면 우리가 너무 그 하나의 흐름을 알게 되면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할 시간들을 이제 놓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서 과정을 기초 개념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 개념도 해야 되고 그 기출 문제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 체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시 그 재구성해야 될 것도 다뤄봐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량을 굉장히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0여 문제가 넘게 나갔을 텐데 이 문제를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로 확 줄여놓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문항수는 상당히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항수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이 답안지는 이번 주에 안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나갔는데 답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수업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이거는 유사한 문제니까 패스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면 답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한 주 동안 답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면서 공부하라는 뜻이고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웬만큼 답답한 정도 뭐 너무 답답해서 문제를 못 풀 정도의 문제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그런 형태로 넘어간 것을 이제 작년에는 내가 문제도 드리고 답도 드리고 동시에 다 이렇게 이제 줬었는데 공부하면서 좀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역시 공부는 편안한 것보다 조금 불편한 게 좋습니다. 불친절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대수 문제다 그러면 대수 문제를 선형대수다 그러면 선형대수를 출제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선형대수만 딱 내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수 파트가 있으면 대수 파트 전공자가 선대도 내고 정수론도 내고 현대도 내고 이산수학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내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이산수학 문제를 내는데 왠지 현대대수의 뉘앙스를 뜬 이산수학 문제를 내고 싶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제 뜬금없이 선대하는데 막 현대대수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정수론 하는데 뭐 선대 문제도 나왔다가 현대 문제도 나왔다가 뭐 이산수학 문제도 나왔다가 이렇게 막 그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네 분이 이산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산수학만 내대라 그러면 이산수학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만 선택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분이 내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이 대수 문제도 놓고 선대도 냈고 그 다음에 정수론도 냈고 사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틀이 그렇게 이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다가 보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쪽 얘기 모르는데 저 인간이 왜 수업하다 말고 저거 얘기해? 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항상 수업 끝나자마자 내가 딱 짐 싸들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강의 끝나고 꼭 연구실에서 이렇게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좀 있다가 1시간 정도 특별한 일 아니면 보통 1시간 정도 지나서 퇴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조금 그 내용을 잘 모르는다. 막 선대하다가 뜬금없이 현대대수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건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주특기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내 주특기 남들이 이제 보는 주특기가 내가 말하는 것과 칠판에 쓰는 게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은 53 뭐 이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심스럽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대수부터 넘어가도록 하죠.
선형 대수학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선형성을 대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선형 대수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선형 대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래서 선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선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선형 공간, 그러면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말보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친근감이 가는 언어는 벡터 공간, 이런 말들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대수학에서 리니어는 이제 보통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리니어라는 선형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차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선형은 일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선형은 원점을 지나는 일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에서는 일차만 가지고 논의하니까 무슨 개념은 없다가 돼요? 벡터와 벡터의 고배 개념은 없는 겁니다. 뭐 우리 내적, 외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표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벡터와 벡터의 고배 개념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환론과 가장 큰 차이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형 대수학에서는 이 선형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책마다 진행 순서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행렬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는 책들도 있고요. 행렬이 후반부에 나오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뭐 책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의 행렬의 의미는 뭐죠? 고등학교에서의 행렬의 의미는 왜 대답이 일종의 회전변환이죠. 회전변환. 고등학교에서의 행렬의 의미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것은 회전변환의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변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가장 잘못된 그 표현 방식으로는 행렬이라는 것은 행과 열의 나열이라는 표현이 가장 이제 잘못된 표현 방식이다. 그러니까 행과 열의 나열이라고 말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행과 열의 나열에서 역행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얘네들에 대한 내용은 1차 변환의 문제로 학교 수업은 이제 접근해 나가는데, 뭐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내자로 선형 변환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라는 말로도 쓰고, 또 뭐 그 행렬이 내자로 뭐예요? 그랬더니 매트릭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매트릭스도 맞죠. 근데 이제 선형 변환은 이제 우리가 선형 변환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렬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벡터의 표현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벡터의 표현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행으로서 1행 n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n행 1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행 n열을 우리는 행벡터 표현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든다면 요와 같이 1행 3열로 되어 있다, 저런 것을 이제 우리가 행벡터 표현이라고 하고, 또 1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행렬로 이제 표현이 돼서 저와 같은 표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벡터라는 것만 하나만 놓고 본다면, 벡터를 하나만 놓고 본다면 행으로 표현하든 열로 표현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위에 있는 것을 전치해 주면 뭐가 됩니까? 아래에 있는 것의 행렬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수적으로 전치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적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아까 이제 행렬이 일종의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선형 변환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형 변환의 일종의 변환의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표현 방법과 이런 표현 방법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x가 왼쪽에 있다 그래서 좌측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x가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우측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99.9% 우측 표기법을 써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 표기법이 여러분들한테 더 친근감이 가고 표현하는데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fx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xf.g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쓰게 되면 노트 필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보단 왼쪽에서 어디로 많이 써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친근감이 간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거예요. 사고가 이게 더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하는데 대체로 우리 표기 방법은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우측 표기법을.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선형 변환과 연관되어 있다면 벡터 표현은 행벡터보단 열벡터가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즉 행벡터는 좌측 표기법의 문제고 열벡터는 우측 표기법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타자를 치거나 우리가 뭐 이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열벡터로 쓰는 건 열벡터로 표현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표현은 그 행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실제 문제를 다룰 때는 열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시험 문제 행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행으로 나와도 내가 답안제 열로 고치고 해설은 풀이 과정은 열로 고치고 마지막에 답은 다시 행으로 바꿔 즉 전치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패턴에 가장 잘 어울릴 겁니다.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한 열벡터 표기를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선형 변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변환이 과연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동형 변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의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행렬로 표현됐다 그럼 그 순간 얘는 선형 변환이 되는 겁니다. 선형 변환은 무조건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요? 행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렬과 선형 변환은 동일시 보게 된다면 이때 이것이 동형 변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는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의 필요 충분 조건의 뜻은 뭡니까?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면 함수 f가 뭐가 돼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기서도 행렬로 표현한다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형 변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동형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별하는 것에 대한 기능이 있겠죠. 판별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직역하면 참 좋은데 영어로 이제 디터미넌트니까 판별식 그러는 거죠. 판별식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것은 그 중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의 해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판별식과 저 판별식을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하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거를 이제 행렬의 판별식이다를 줄임말로 그냥 우린 뭐라고 씁니까? 행렬식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판별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기능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행렬의 표현을 벡터의 표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몇 차원 벡터 공간인지 또 기저가 몇 개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판별하는 기능을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계급수라고 해서 또는 개수라고 해서 랭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행렬식을 이용하는 것과 여기에서 대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랭크의 문제가 그것과 연관되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동형변환이면 뭐 자연스럽게 역변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변환을 구하시오의 문제는 다른 말로 역행렬을 구하시오의 문제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역변환은 여기에서 본다면, 역변환은 역행렬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와 얘의 순서 관계는 뭐 어떤 게 우선입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행렬의 곱의 뜻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행렬의 곱이라는 것은 선형변환의 입장에서 보면 합성변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변환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때 행렬을 이거를 얘기를 하고, 내가 아까 우리는 무엇과 친근감이 간다고 그랬어요? 표현 방법은 벡터를 행으로 표현해 주는 것보다 무엇이 열벡터로 표현해 주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친근감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열벡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때 이 M은 정의역에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차원을 지칭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요 행의 개수 N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공역의 차원을 지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같은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의 이제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두 행렬의 곱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있는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의 개수가 일치할 때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합니까? 행렬의 곱이 가능한 거죠.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 행렬 A, B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엇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여기에 있는 행의 개수가 일치한다죠? 아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 있는 것에 얘가 B라는 것이 V에서 W로, A라는 것이 W에서 U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때 얘와 얘가 차원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얘와 얘가 차원이 같아야, 다시 말해서 이것의 열의 개수와 이것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행렬의 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함수의 합성의 문제와 같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함수의 합성이 가능하려면 처음 시행한 것의 치역이 다음 한 정의역에 포함되면 됩니다만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일관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선 차원의 문제를 무엇으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의미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자, 벡터 공간의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공간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벡터 공간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공간의 확장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일어나는데, 공간의 확장의 문제를 생각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공간의 확장만 놓고 본다면 성분을 자꾸 어떻게 주면 됩니까? 성분을 늘려주면 뭐 벡터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만으로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벡터 공간의 이제 벡터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벡터에는 1차적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벡터의 곱의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곱의 개념도 이용하고 싶고, 벡터적 의미도 이용하고 싶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만든 게 뭐죠? 곱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벡터의 문제도 벡터도 확장되고 싶고,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가 돼요? 그게 확대치의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체니까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연산 문제를 논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확대체는 동시에 벡터 공간도 돼요. 그래서 공간도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곱셈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확대체의 문제가 되는데, 이 확대체의 문제는 뭐 우리가 여기선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대수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다룰 기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선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공간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것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선형대수에서는 이쪽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선대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가요. 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선대에서는 무엇에 대한 관점으로 가냐면 큰 공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작은 것으로 분석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큰 것을 이제 작은 것으로 분석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의 문제냐면 직합의 문제가 되겠죠. 직합의 문제가 되는데, 뭐 직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다 보면 부분 공간으로 이제 쪼개는 것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분 공간의 문제들과 연계가 이제 되겠죠. 근데 이 전체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벡터 공간 그러면 스칼라만 일단 얼만큼 존재하는 겁니까? V가 실벡터 공간이다 그러면 스칼라들 전체 모임이 실수 전체 집합과 똑같다죠.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은 비가산 집합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벡터는 얼만큼 많이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 카운팅 자체가 불가능하죠. 비가산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거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저를 얘기를 하면 기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과 뭐라는 표현을 써요? 기저라는 건 생성과 1차 독립. 이 두 가지 표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를 한 가지만으로는 표현하면 안 되겠니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극대 개념을 이용해서 극대 1차 독립인 집합은 기저가 된다. 그 다음에 생성하는데 표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극대라는 말을 가지고 생성을 대신해 버리는 거죠. 극대 1차 독립인 집합은 기저입니다라고 할 때 극대라는 용어를 이용을 해서 기저를 생성한다는 말을 대신한다든지, 또는 유일하게 표현됩니다라고 할 때 표현된다라는 말의 뜻이 생성의 뜻인데 유일하다라는 말로 무엇을 대신하는 거예요? 1차 독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체로 표현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표현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유일하게 표현됩니다라는 단어는 이론적으로는 쓰지만 내용적으로는 잘 증명 안 하려고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극대 1차 독립인 집합을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n차원 벡터 공간에서 n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면 얘는 무엇이 된다? 기저가 됩니다라는 말로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기저의 문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기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문제. 기저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표현하는 능력들도 있지만 이것을 데카르트식으로 해석한다면 기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요? 데카르트식으로 표현하면 좌표계를 의미한다가 돼요. 그러면 좌표계를 의미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뭐 X축, Y축이 있는데 데카르트 직교 좌표계를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해 줬다라고 보죠. 좌표계를. 벡터는 가만히 있는데 좌표계가 회전이 됐어요. 그럼 벡터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표계가 회전돼서 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변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기저가 변하면 원래 있던 벡터의 좌표도 뭐가 된다? 변화되더라. 그래서 변화되는데 그 매번 변화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의 문제예요? 이런 좌표계의 문제를 이용하는 게 전이행렬의 문제죠. 그래서 전이행렬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이된 거냐면 기저가 이제 전이가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좌표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여기에서만 놓고 본다면 무슨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냐면 방향성은 없어요. 이 안에선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내가 수업하면 여기다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벡터의 방향 표시가 없을 거예요. 이제 뭐가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벡터에는 방향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벡터를 보통 배우는 게 언제 많이 배웁니까?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죠.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우는데 그때 그 물리 시간에 벡터와 스칼라를 뭐로 구분합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벡터요,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요.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르게 벡터는 크기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이게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벡터를 진하게 쓰고 스칼라는 그냥 보통 채로 써서 둘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교사 명시험은 보통 그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구분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수업할 때 벡터에다가 방향 표시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 없다요? 방향의 뜻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옳은 표현이에요. 표현법상으로는 이렇게 쓰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되게 무식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식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자라는 차원에서 표시를 할 테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선형 변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의 문제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선형 변환의 문제는 아까 앞에서 이미 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선형 변환은 행렬의 개념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 말은 생략을 하고요. 자, 선형 변환이 주어져 있으면 이 선형 변환의 문제들이 이제 어떤 변환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선형 변환은 5자로 뭐죠? (5자로) 한글입니다. 영어 아니에요. 5자로 준동형사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군준동형, 환준동형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준동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형에 뭐 하는 거예요? 준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동형과 똑같은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동형 변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인 해석을 하면 구조적으로 같습니다라는 말이 소극적 해석이지만, 이론적인 문제들을 보면 뭐가 되냐면 동형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V와 W가 동형적이다라고 한다면 V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W에서 다루어서 그거를 V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쪽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동형이 되면 어떤 성질이 이제 유지가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들의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선형대수의 문제는 보통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선형대수니까 대수적인 관점, 즉 추상적인 관점보다는 그래도 선형대수는 아마 수학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과가 공부하는 데가 선형대수일까? 아마 미적분학보다 더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가릴 거 없이 선형대수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론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겁니다. 즉 추상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실질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데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어떻게 되니까 이론적으로 동형에 준한다라는 말들이 강조되는 것은 대수적인 데서 강조가 되고, 여기에서는 이것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변환의 문제를 이제 다른 쪽에다가 초점을 주려고 하는 것은
내적 공간의 개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적 공간의 개념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내적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벡터에 무엇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까? 내적의 정의됨으로써 벡터에 무엇을 이제 해줘요? 방향성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의 개념이 들어가야 방향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성이 들어가는데 이 방향성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되니까 방향이 들어가니까 이게 좌표와 좌표 그 축과 축 사이의 각이 뭐 20도다, 30도다, 45도다 뭐 이런 말들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이 가는 좌표계는 뭡니까? 데카르트 직교 좌표계가 제일 친근감이 가죠. 누가 뭐래도.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직교 좌표계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데카르트 좌표계의 모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가능한 한 그러면 직교성은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대표적인 내용이 직교 좌표계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내적 공간이 주어졌을 때 0벡터 공간만 아니라면, 즉 0차원 벡터 공간만 아니라면 모든 공간은 직교 좌표계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랜 슈미트의 이론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규 직교 기저가 있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직교 좌표계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으로 보니까 현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직교성이지만 이론적인 문제에서 본다면 직교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직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직교 변환의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직교 변환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엇의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나오니까 행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교, 행렬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누군가가 단순히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에 의해서 직교 좌표계가 좋다라는 근거가 어딨니? 나는 그래도 직교 아닌 게 더 좋아. 왜? 바꾸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논의할 수 있겠어요? 직교 좌표계가 왜 좋으냐? 근거를 제시를, 이론적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뭐를 말하냐면 정규 직교 기저가 좋은 이유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정규 직교 기저는 선형대수 시간에도 하지만 또 언제 또 정규 직교 기저를 아주 강조하면서 이론이 이루어집니까? 미분 기하학이죠. 그래서 미분 기하학에서 뭐가 돼요? 프레네의 틀이 TMB가 뭐예요? 정규직교 기조의 문제죠. 그래서 정규직교 기조를 이용하면 뭐 공률이니 연률이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직선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TMB의 표현으로 하기에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곡선을 이해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오면 정규 직교 기저, 직교 좌표계가 좋은 이유가 나오겠죠. 그것이 다시 말하면 벡터의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표현의 문제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그 기저라는 말은 아까 모든 벡터는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럼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벡터가 바뀔 때마다 연립일차 방정식을 매번 다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매번 해야 되는데 뭐 한두 번쯤이야 연립일차 방정식 해볼만 하지만 매번 하게 되면 막 시험지 던져버리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샘솟죠. 그런데 이제 정규 직교 기저가 되면 무엇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야? 연립일차 방정식의 문제를 내적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해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이유죠. 아까 이제 내가 일단 직교의 표현, 벡터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벡터의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규 직교 기저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껍데기는 예로 물어보지만 출제위원들은 마음속에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은 이래서 정규 직교 기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얘기될 수 있고, 아까 이제 선형 변환의 문제가 주어지면 이 선형 변환의 문제는 아주 이제 이게 중요한 형태가 돼서, 선형 변환은 두 자로, 아까 내가 이제 행렬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제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일단 선형 변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선형 변화는 몇 학년 때부터 공부하죠? 선형 변화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형 변화 배워요, 안 배워요? 중학생들 y는 2x, y는 3x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고등학교 때 안 하잖아. 그렇죠? 우리 선형 변화는 언제부터 한대요? 중학교 때부터. 단지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게 선형 변화냐 이런 말을 안 쓰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y는 ax 할 때 a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중학교식 버전으로 y는 ax 할 때 a를 뭐라고 번역을 해요? 기울기라는 말로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는 것은 얘네들이 어느 위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관계가 항상 무엇이다? 일정하다라는 특징인데 그 일정한 양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a라고 쓰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x와 y의 폭이 크든 작든 어느 쪽에 있든 이 값의 차는 뭐다? 항상 일정하다. x의 변화율 분의 y의 변화율의 그 비례 관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세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기울기 말고. 또 그랬더니 탄젠트, 탄젠트 이러지도 말고. 또 세자가 많네. 뭐죠? 이것을 세자로 고윳값이라고 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영어식 표현하면 고유값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고유값. 또 고유값이 영어로 뭐죠? 그랬더니 아이겐밸류, 그러게 아이겐밸류에서 아이겐은 독일어예요. 됐죠?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캐릭터리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하는데 고유값 이 단어 안 떠오르죠? 이게 이제 뭐 대수에서 쓰이고 뭐 표수 문제로도 캐릭터라는 말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동되니까 그냥 이제 독일어 아이겐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고유한 무엇에 이 선형 변환에 무엇을 연구하는 거예요? 고유한 성질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게 있을 때 이것의 고유한 성질은 뭡니까? 그랬더니 뭐 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생식 버전으로 하면 fx는 2x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의 고유한 성질은 이것에 대한 2배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벡터들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몇 배가 되는 거? 2배가 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직선상에 있는 고유 벡터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들이 나오면 고유값, 고유 벡터의 문제로 이제 얘네들을 표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저 의미가 뒤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저걸 봤더니 응용하는 측면에서 봤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되더라요. 다행스러운 건 이 다양한 응용 중에 한 문제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게 뭐로도 이용이 되냐면 아마 고유값 문제는 어디에서도 나오죠? 고유값 문제는 이산수학에서도 고유값 나오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에서도 고유값이 나와요. 그런데 선대에서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고유값이라고 안 해요. 뜻은 고유값인데
고유값이란 이름을 안 써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문제인데, 근데 고유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고유값 얘기를 건드려 놓기 시작하면 이제 또 무엇에 대한 이론들이 또 배경적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고유 벡터, 고유값에 대한 배경적 이론들이 설명이 돼야 되죠. 본질이 왜곡되고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 이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 생각이야. 근데 이제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유값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각화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교사 임용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200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미분 방정식은 시험 영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러한 것에 응용되는 문제들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빠졌다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건 뭐 내가 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빠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의 문제와 연계시키려고 그래요? 대각화 문제와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각화라는 것은 주대각선의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다 몇인 거예요? 0인 건이니까 변화 관계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뭐가 됩니까? 쉬워지겠죠? 선형 변환도 이해하는데 쉽고, 그래서 문제는 얘네들이 대각화가 가능합니까? 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대각화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론들이 대각화를 구하는 문제는 고유값을 구하고요. 그럼 고유값에서 중복도 문제, 고유값의 개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룬 다음에 그것의 문제로부터 고유 벡터를 구하고 이 고유 벡터가 기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고유 벡터들은 1차 독립이 됩니다.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 되기 때문에 독립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간을 대한 의미에서 좌표계로 바꿔주는 의미니까 얘네들이 1차 독립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의 문제예요. 독립은 되는데 기저가 됩니까? 안 됩니까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저가 됩니까? 안 됩니까의 문제는 극대 1차 독립인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차원 벡터 공간인데 1차 독립인 벡터가 n개 있다 그러면 얘가 극대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n개 있으면 대각화가 되는 거고 n개보다 작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각화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무엇의 것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왜 배운 거를 안 써먹니? 이런 거로 가는 거죠. 배우면 배운 거를 써먹자. 배운 거를 써먹자. 배운 거를 써먹자. 그래서 여기에 이론과 연계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이론과 이제 연계를 시키는데 저기에 이론과 연계를 시키는데 저 연계된 이론이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선형대수학은 빠르면 1학년, 늦으면 2학년 때 배우죠.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 확대체는 빠르면 3학년 2학기 끝 무렵, 늦으면 4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상에서 선형대수 시간에 확대체의 문제를 논의해 줄 수는 없죠. 아무리 뭐 저자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논의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학과만을 위한 책들이 아니라 이게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뭐 전산학과 웬만한 과에는 이 선형대수의 이론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확대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건 더더구나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표현은 여기까지가 안 가고 여기에서 이것의 문제를 극대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최소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난 두 가지를 다 논의하려고 하는 거고 중후반부는 그냥 원사이드의 한 가지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최소 다항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또 뭐라고 써놨냐면 중복도라고 했죠. 그래서 최소 다항식의 문제인데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극대 개념은 안 따져요. 그냥 얘가 n차원인데 얘 최소당식이 얘가 5차다. 그런데 최소당식은 3차가 나올 수도 있고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저거 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몇 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도가 1이면 우리는 대각화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복도가 2 이상이면 우리는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제로 이제 대각화의 문제를 대각화에 가능하냐의 문제를 최소당식의 문제로 바꿔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최소당식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나 고유 벡터 안 구한다 이거죠. 고유 벡터를 안 구해보고도 나는 이 최소당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최소당식으로부터 대각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묻는데 최소당식도 물론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체크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최소당식이 더 쉬우면 최소당식으로 최소당식이 더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대각화로 이렇게 직접 고유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와 같은 쪽으로 이제 문제를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됐고 여기서 사이드에서 이제 직교 변환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여기가 논의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 여기에서 고유값 고유 벡터의 이제 문제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이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한 내용들 중에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대각화 문제를도 논의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최대 최소값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이때 이제 최대 최소값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2차 형식의 표준 일반형의 문제를 2차 형식의 일반형의 문제를 2차 형식의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꿔줄 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 학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fx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제약 조건 gxy는 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면 제약 조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것을 구하는 문제 중에는 일개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라그랑지의 승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라그랑지의 승수의 문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단위 벡터라는 것은 이제 그 평면상으로 해석하면 단위 원의 개념이 되겠죠. 이 단위 벡터의 문제로 갔을 때 고유값의 최대 최소 문제가 아까 말한 fxy = 0의 최대 최소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접근해 주는 문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제로입니다만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 제로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 거. 그러니까 얘가 타원인데 타원을 이제 딱 보니까 보자마자 얘는 타원이구나. 일반형을 가지고는 우리가 타원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축곡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원축곡선은 이것을 원축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나중에 내용에서 약간씩 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건 얘네들은 평행이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문제니까 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개형을 아는데 얘가 별 영향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EXY 때문에 입이 XY에서 XY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타원형인지 얘가 쌍곡선인지 얘가 원인지 얘가 직선인지
얘가 포물선인지 쌍곡선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에는 X, Y가 늘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회전 변환의 문제로 전환시켜 보자야. 회전 변환으로. 근데 이게 이제 회전 변환으로 변환이 이제 가능합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만 회전 문제 변환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평행이동이니까 개형에는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위치의 변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얘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바꾸어줘야 이것을 보장을 받는 형태가 나왔을까요? 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보장성의 문제가 무슨 문제로 얘를 표현하는 문제가 대칭행렬의 문제로. 그래서 꼭 이 자를 억지로 쓴 거예요. 즉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죠. 그럼 얘는 무슨 행렬이에요? 대칭행렬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원축곡선의 일반형의 문제를 표준형의 문제로 바꾸자. 그 표준형의 문제라는 얘기는 A분의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형인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지 뭐 Y제곱은 4X인지 뭐 이런 식의 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하는데 바로 요거를 이용한다는데 그래서 이것의 목적 중에 하나는 원축곡선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좌표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좌표축을 변화시켜서 개형을 그려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교사의 명시험에선 단 한 번도 요거를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오면 나 같은 사람 시험 다 틀립니다. 나는 분명히 마음속에서 원이라고 그렸는데 읽는 사람은 타원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명쾌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사의 명시험에서는 저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 저게 객관식 때는 한 번쯤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객관식에서는 쥐가 그리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 보고 찾아보라고 하면. 그런데 객관식 때도 마찬가지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저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야. 그런데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나오게 요게 회전 변하는데 45도 회전했다면 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이런 것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죠. 45도 회전했더니 얘가 쌍곡선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이때 A가 몇이어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큰 그림에서의 요 뜻이에요. 선대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교사명 시험은 이렇게 큰 그림만 물어보면 참 해피한데 출제위원이 큰 것만 물어봤더니 이제 큰 게 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를 물어봅니까? 작은 걸 이용해서 큰 거를 물어보는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 선형 변환의 문제에서 본다면 현대대수 환론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현대대수 환론으로 간다는 얘기는 현대대수학에서 n차 정사각 행렬들의 모임은 덧셈과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요? 환이 되죠, 환.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화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행렬의 곱셈의 교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그것의 문제를 환의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환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데 곱했더니 0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환을 환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론이에요. 0이 아닌데 곱했더니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일명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그래? 영인자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본적인 틀은 현대대수의 환론의 이론을 어디로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선형대수의 선형 변환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내용이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오케이?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n차 정사각 행렬들의 이제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은 무엇의 문제가 되냐면, 얘는 무엇의 문제가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n차 정사각 행렬이죠. 그렇죠? 그러면 행의 개수도 n개, 열의 개수도 n개죠. 아까 행은 공역의 차원을 결정하고 열은 정역의 차원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란 것은 n도 n차원, 정역도 n차원, 공역도 뭐예요? n차원. 그래서 실수체 R 위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말하냐면 n차원 Rn에서 Rn으로 가는 엔도몰피즘은 뭐예요? 오토몰피즘은 뭐죠? 자기 동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엔도몰피즘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군론에서 따지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준동형 사상들의 모임이에요. 엔도몰피즘은. 그럼 벡터 공간에서는 Rn이라고 쓰는 건 Rn에서 Rn으로 가는 선형 변환들의 모임. 그걸 엔도몰피즘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현대 대수는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수업을 해요. 현대 대수학은. 근데 선형 대수학은 오른쪽에다 방점을 두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샛길로 다시 빠졌으니까 다시 원길로 오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에 대한 내용에서 0이 아닌 것은 둘 다 0이 아닌데 곱했더니 0이 나오는 0인자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0인자의 문제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얹어준 건 뭡니까? 0인자가 우리에게 준 건 뭐를 줬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줬어요? 소고 법칙 쓸 수 없다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소고 법칙 쓸 수 없다. 그로 인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소고 법칙 쓸 수 없어서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수학의 꽃은 유일성이래. 그런데 일반적으로 난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간 수학의 꽃은 유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소고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2x는 4 그랬어요. 2x는 4. 그러면 정수에서 2x는 4인 x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2x는 4, 그러면 x는 2 하나밖에 없죠. 정수에선. 뭐 실수에서도 하나고 유리수에서도 하나고 복수에서도 다 하나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듈러 6에서 2x는 4 그러면 x는 2도 되지만 x는 5도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문제가 되냐면 소고 법칙이 문제가 나타난 것은 소고 법칙은 자꾸 이제 그 역원과 연계시키는데 역원하고는 연계 꼭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고 법칙의 문제는 유일성의 문제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영인자라는 것은 소고 법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죠. 소고 법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증해주지 않는다요? 유일성을 보증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의 존재성을 말한 적은 없어요. 역은 해의 존재성까지는 보장을 해줘요. 역이 존재한다면. 해가 존재하는데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유일성의 문제가 되는데 그냥 소고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해가 유일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무엇일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아는 바 없다. 단 유일성 보장 못해주는 것만 얘기해 준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행렬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 제곱을 해줬더니 A가 나오는 게 있죠.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A 제곱은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멱등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멱등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여기에서 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론에서 멱등의 개념이 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멱등의 개념이 여기에도 이제 이런 것들에 추가되는 게 또 무슨 내용이 추가가 돼요? 멱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돼요. 근데 이 멱등에 대한 내용들을
직합의 문제와 연계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과 똑같은 뜻이 돼요? 정사형의 의미와 동일하더라요. 이것의 의미가 이것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무슨 개념이 돼요? 정사형의 개념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하나 이런 데서 정사형 하면 수직성을 얘기를 해요. 수직성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벡터에는 무슨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방향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정사형을 무조건 수직성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사형의 의미, 멱 등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 Z12 같은 데서 Z12는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의 모임이죠. 그럼 Z12에서 6의 제곱을 해줬더니 몇이 됩니까? Z10에서 6의 제곱은 0이고 6의 3승도 0, 6의 4승도 0, 6의 n승은 다 0이 되죠. n이 2 이상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의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냐면 수에서는 0을 제외하고는 a의 n승은 0이 되는 게 없어요. 수에서는. 그런데 요놈에서는 봤더니 얘가 0일 때도 n승을 해주면 0이지만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n승을 해줬더니 0인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멱승을 해줬더니 0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영원의 문제가 나오죠. 멱영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론 가완환이란 걸 가지고 현대대사에서 이데알의 문제로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나왔습니다만 멱영원의 문제들이 이제 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멱영원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멱영원을 이용을 하면 무엇을 구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냐면 멱영원을 이용하면 뭐를 이용하는 데도 구할 수 있다. 멱영원을 이용하면 환론의 입장에서 단원을 구하는 데도 활용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멱영원의 문제들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칠판에 멱영 변환이라고 썼는데 저 언어 잘 안 씁니다. 그냥 이름을 특별히 안 붙이고 그냥 그 멱영원의 개념을 빌려옵니다만 내용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선형 변환인데 멱등원의 역할을 하는 선형 변환.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멱영 변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책에서 보면 이름은 안 붙여놨어요. 이름은 안 붙여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멱영 변환의 성질들이 종종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시험 문제로서 되게 약해요. 그리고 이게 선형 변화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내가 선형 변환에 얘는 이 흐름을 변화시켜주는 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델이야. 얘야 얘. 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문제로서는 굉장히 약한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고유값의 문제와 연계를 시켜본다든지 또는 이런 것의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이런 것의 문제로 해서 정칙 행렬의 내용과 또는 역변환의 문제와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유의미한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하나만 놓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고 단어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내용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런 단어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알면 편안하죠. 왠지 모르게 우리 이름 우리 집 그 작은 애가 주로 그러는데 누구랑 놀았어 그러면 친구 그 친구 누군데 친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름을 몰라.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공부할 때 언어 같은 경우를 의미를 알아두면 더 편안하니까 책에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 붙이면서 내용에 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선형 대수에서의 한 흐름의 문제다. 이런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이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제 가면 갈수록 선대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가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말수가 이제 줄어드는 건 가면 갈수록 말하기가 싫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내용을 쭉 다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중복돼서 내용들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간 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죠.